페이라다이스 호텔. 단 한 번도 그와 일요일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것 때문에 지혜는 불만이었으나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었다. 거기만 갔다 오면 선재는 피곤하다며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는 게 그에게는 의식 같았다. 왜 시내에 있는 절에 가지 않고 하고 그녀가 물으면 원래 절은 산속에 있는 거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종로 3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니 어느새 눈발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저 종로 바닥에 두 팔을 벌리고 서서 눈을 맞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선제 뒤 회벽칠한 벽에는 바이올린이 걸려 있었다. 광채는 전혀 없었고 F자 구멍과 브릿지, 줄거리 판 주위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가만히 보니 세연은 끊어지고 중간에 한 현만 간신히 붙어 있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방, 책장 맨 꼭대기에 있는 먼지 낀 케이스가 떠올랐다. 자신의 것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았다. 아, 벌써 이렇게 됐어? 하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선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그는 가자며 고갯짓을 했다. 소파에 붙어 있기라도 한 듯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획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다. 이번에는 도저히 물러나기 싫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보다가 혼자서 계단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와서 같이 가자고 자신의 팔을 잡아 끌어주기를. 소파 팔걸이에 얼굴을 묻고 기다려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일어나 코트 단추를 꿰매는데 밖에서 눈을 맞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통나무처럼 바닥에 꽂혀 있었다. 흔들리는 걸 베어본 적 없는 나무 같았다. 팔짱을 끼면 뿌리쳤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좀 떨어져 있어 누가 봐 하며 그는 몸을 뒤로 뺐다. 그럴수록 그에 대한 실망감이 날로 커갔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더하자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더 매달렸다. 남이야 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보면 좀 어때? 어구스티 카페에 라스트 카니발을 들으며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대학원 방학이라 빨리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 왠지 몸도 찌뿌드드했다. 몸을 동그랗게 웅크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선율을 기다리는데 드르륵 드르륵 책상 위에서 진동벨 소리가 났다. 쥐눈깨비가 내린다며 그가 회화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였다. 토요일에?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일그러졌다. 만나서 할 것도 없잖아. 밥 먹고 차 마시면 내일 일찍 절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재미없어. 그럼 다음에 만나든지. 그의 목소리가 비꼬는 투로 변했다. 그와 대화할 때마다 그녀는 내가 뭔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재미있게 해달라는 뜻인데, 이 남자는 내 말의 숨은 뜻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걸까? 선재가 절에 가지 않을 때는 함께 드라이브를 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길 원했다. 시내에서는 주차하기 힘들다며 그는 차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꼭 시내에서 놀자는 법도 없는데. 처음에는 여자를 많이 사귄 것 같지 않은 그의 말투와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 그리고 어떤 분야라도 물어보면 주저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의 지식에 끌렸다. 뭘 물어봐도 모르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는 남자를 보면 그녀는 답답함을 참지 못했다. 초저녁에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그는 바로 지혜를 정과장으로 데려다 주었다. 어두워진 시내를 걸으며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음날 일찍 절에 가야 한다며 한사코 돌려보냈다. 심야버스나 지하철이 있다는데도 이러는 걸 보면 그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는 회사에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술은 출근에 영향을 미칠까 봐 입에 대지도 않았고
사람들 모임에는 피곤하다며 나가지 않았다. 담배는 아예 담자도 몰랐다. 한 번은 종로 3가 보석지 골목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지혜가 아 저거 가지고 싶다. 부럽다. 하자 난 하나도 필요 없어. 저런 건 줘도 안 거죠. 하며 그녀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순간 그가 세상에서 물러나 있는 괴리된 남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 너무 종교에 심취해서 그런가? 아니면 여자를 정말 모르는 남자인가? 그녀는 성자나 삶을 초월한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 그냥 여자가 보석에 관심을 보이면 사줄 수도 있고 못 사주면 못 사준다고 말하는 남자가 좋았다. 자기는 싫다고 획 가버리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기란. 그래 그럼 하고 자기도 지지 않겠다며 지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말 그답게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 출퇴근이든 절에 가든 언제나 형식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선재. 그것 때문에 그를 좋아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화가 부글부글 끓었다. 한 번쯤 절에 가면 같이 가자고 빈말이라도 할 텐데 그는 혼자서 종교 생활을 다 하는 것 같았다. 웬만한 종교인들은 오히려 성교를 미덕으로 여겨 함께 데려가려고 한다. 그런데 같이 가겠다고 나서면 펄펄 뛰면서 야, 너 카톨릭이잖아. 내일 성당에 안 가니? 그렇게 빠지거나 다른 데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하였다. 그 말 이후 그녀의 가슴 속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겼다. 아유 짜증나. 핸드폰에서 건전지를 뜯어내며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가 좋길래 자기만 혼자 절에 가는 거야?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곰곰이 생각했다. 설마 내가 안 만나준다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겠지? 선재같이 명무대 출신 연구원에다가 키도 크고 외모도 반듯한 남자는 여자들이 저절로 달라붙을 수도 있지. 그 생각에 지혜는 이불을 제치고 벌떡 일어났다. 허둥지둥 핸드폰에 건전지를 꿰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다. 다른 날 같으면 금방 받았을 것이다. 도대체 왜 안 받는 거야? 침대에 벌렁 누웠다. 신호만 계속 갈 뿐 받지 않았다. 순간 나도 절에 가봐? 하는 생각이 빠르게 스쳤다. 도대체 가서 뭘 하는 거야? 일요일마다 나를 내팽개치고. 그녀는 여동생의 차를 끌고 내일 선재의 집 근처로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딱 한 번 왔었던 그의 집을 찾느라 헤매고 있었다. 혼자 산다면서도 절대 집 안에는 못 들어오게 추운데 발을 동동 구르며 밖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은 그가 아팠고 그래도 보고 싶어서 버스를 타고 간 거였다. 그런데 생각한 거와 달리 아파 보이지 않았다. 오늘 새벽에 오느라 무리를 해서 그런 것 같아. 절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거든.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다 털어놓았다. 긴가민가 하며 골목을 돌다가 겨우 선재의 집을 찾았다. 그의 차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다리기로 하였다. 좀 있으니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따뜻한 커피가 생각났다. 편의점에 갔다 오려고 차에서 내려 몇 미터를 걸었다. 쾅! 왼쪽 주택 2층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고 좁은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구멍가게 가르던 길을 멈추고 재빨리 골목으로 숨었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얼른 골목에서 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큰 도로로 나가더니 순식간에 차량 속에 섞여버렸다. 선재는 워커힐을 지나 6번 국도를 따라 양소리로 들어갔다. 차가 뜸에 혹시 미행하는 걸 알아차리지 않을까 두근거렸다. 강변도로를 지날 때 부슬부슬 내렸던 비가 이제는 세차게 내렸다. 겨울비가 위험하기는 하나 그가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그의 차는 점점 모텔이 많은 길로 꺾어져 들어갔다. 혹시 이 남자가 나 몰래 딴 여자를 만나는 건가? 이런 곳에 무슨 절이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 온통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때 옆길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다.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앞차는 천천히 갔지만 행여 그의 차를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며 신경질적으로 따라갔다. 어느새 뒤로도 차들이 줄줄 따라왔다. 제발 앞차가 다른 길로 가주었으면 바라는데 길이 정체되었다. 아! 하며 오른손으로 핸들을 쳤다. 잠시 후 다시 차들이 움직이더니 점점 나선형을 그리며 산속의 도로를 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미끄러져 사고라도 나는 게 아닐까? 가파른 산을 오르면서 괜히 미행한 것 같아 후회하기 시작했다. 산속 도로 위에서 차들은 또 멈추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못 가는 거야? 서울도 아닌데. 천천히 움직이는 차들을 보다가 도로가에 서 있는 초라한 편말 하나를 발견하였다. 파라다이스 호텔 5km. 빵빵. 뒷차가 날카로운 경적을 울려 편말에서 눈을 뗐다. 어쩐 일인지 차는 잘 풀렸다. 나선형의 도로를 따라 올라갔다. 어느새 두 갈래의 길이 나왔다. 한쪽은 호텔로, 다른 쪽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겨울비가 퍼붓고 앞차가 꾸물거리는 바람에 그만 선재의 차가 어디로 갔는지 놓치고 말았다. 앞차는 조심스럽게 아랫길로 내려갔고 그녀는 호텔 쪽으로 가야 할지 내려가야 할지 망설였다. 그때 뒤에서 크게 경적 소리를 내는 바람에 일단 호텔 쪽으로 차를 돌렸다. 그가 호텔로 가지 않았으면 빨리 내려가야지 뭐. 호텔 정면으로 들어가 차를 세웠으나 안내하러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간판만 호텔인가? 할 수 없이 밖에다 주차하고 비를 맞을세라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가 여기로 왔을까? 호텔 로비를 살펴보았다. 커피숍에서 뚱뚱한 신사가 담담한 얼굴로 걸어오더니 그녀를 지나쳐 가버렸다. 그 뒤로 금색 바탕에 화려한 색시로 술을 놓은 조끼 입은 남자가 손님! 하고 어떤 신사에게 달려가 누런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다. 신사는 그것을 받아들더니 금세 어디론가 사라졌다. 호텔 직원의 옷차림이 어리둥절하여 잠시 금색 조끼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프런트 데스크로 갔다. 그녀는 그 앞에서 당황했다. 여직원 머리는 사자처럼 부풀려 있었으며 어깨에 달락말락하였다. 초록색 끈으로 된 드레스는 아슬아슬하게 가슴 직전까지 파였는데 머리를 숙이면 드레스가 쏠려 속이 다 보일 것 같았다. 입술은 화산처럼 타올랐으며 잿빛 흔적까지 보였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들을 전부 끌어모아 귀고리는 이상한 형태로 발산하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다각형의 수정 귀고리. 빛들이 서로 시끄럽게 교류하자 그녀는 얼른 눈을 뗐다. 직원의 갈색 눈이 파란 눈과 겹쳐져서 몽롱하게 지혜를 바라보았다. 렌즈를 낀 모양이었다. 지혜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팔찌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직원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 사이로 이어진 손과 형형색색의 긴 손톱들. 그것들은 지혜를 보자 가지런히 포개어졌다. 분명 잘못 들어왔다고 확신이 들었다. 지혜는 덜컥 겁이 났다. 뭘 도와드릴까요? 사자 머리는 카니발에 온 것처럼 들떠 있었다. 저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요. 그분이요? 707호실에 있어요. 불러드릴까요? 네? 선재가 있다는 말에 그만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이내 말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그런데 뭐 좀 여쭈어봐도 돼요? 사자 머리 입술에서 불꽃이 솟았다. 네, 맞습니다. 여기 호텔입니다. 네, 그럼 차나 식사도 할 수 있나요? 지혜는 호텔 직원이 말한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배가 고파서 뭐 좀 먹고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가 내려올지도 모르지.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통요리를 따라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소파에 앉았다. 조명 하나가 어디선가 나와 그녀를 비추었다. 제각각 다른 조명이 비치는 둥근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차와 음식을 먹고 있었다. 신기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은 오랫동안 바라보면 현기증을 일으키는 지옥문이 양탕자가 깔려 있었다. 바탕은 베이지색이었는데 일정하면서도 규칙적인 검고 붉은 선들이
마른 목걸과 원형을 그리며 뻗어나가 사람들의 신발에 달라붙었다. 테이블의 화려함과 조명으로 커피숍은 마치 마티스의 그림을 대형 화폭에 옮겨놓은 듯했다. 그녀는 어느새 선재는 잊어버리고 이 기분 좋은 분위기에 젖어 와 하며 감탄하였다. 지치고 배가 고팠지만 눈은 양탄자의 줄무늬에 정신없이 빨려들었다. 정말 이런 것도 다 있다니. 지옥에서 간신히 눈을 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벌거벗은 아담이 동물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천장화가 있었다. 아마도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모양이었다. 흰소 뒤로 동물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줄 끝에는 붉고 푸른 뱀도 보였다. 하늘에는 까마귀, 독수리, 벌들이 명명되기를 기다리며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 주위로 구름들, 나팔 든 천사들이 보였다. 강렬한 태양이 막 솟아오르는 중이었으나 전체 분위기는 어둠에 둘러싸여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마치 윌리엄 블레이크의 판화 같았다. 목을 꺾고 천사들이 날아가는 쪽을 따라가는데 언제 왔는지 종업원이 옆에 서 있었다. 지혜는 흠칫 놀라 그가 내미는 메뉴판을 바라보았다. 저렴한 식사를 해야겠다며 메뉴판을 넘겼으나 서울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다. 오랜만에 연어 스테이크가 먹고 싶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살펴보니 사람들은 모두 혼자였다. 머리 위에 쏟아지는 조명들은 그들 어깨를 타고 내려와 손 위에 고였다 넘쳤다. 천국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신기해서 자신도 그런가 하고 두 손을 펴보았다. 붉은 조명이 이내 노란 조명으로 바뀌었다. 신기해서 어디서 이렇게 다양한 조명이 나오나 천장과 벽 쪽을 두리번거리다가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몸을 테이블에 바짝 붙였다가 결국에는 엉거주춤 일어나고야 말았다. 어머나! 초록 모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지혜는 깜짝 놀라 자신의 이런 행동을 들켜버려 창피해한 듯 주저앉았다. 초록 모자는 초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지혜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보랏빛 테이블로 갔다. 지옥의 양탄자 위를 초록 혀가 핥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지혜는 소파 등에 푹 기댄 채 한쪽 팔걸이를 쓱쓱 손으로 문질러댔다. 은쟁반에 세밀하게 가공된 보석함을 들고 초록 모자는 새치가 군데군데 보이는 남자에게 갔다. 지혜는 될 수 있는 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초록 모자가 보석함에서 꺼내는 물건을 알아내려고 하였다. 남자의 팔뚝에 가려 잘 볼 수는 없었지만 분홍 리본으로 반쯤 묶은 긴 머리, 통통한 팔, 배 앞부분에 불룩 생긴 꽃무늬 주름을 보니 분명 아이의 초상화였다.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남자를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그녀는 얼른 시선을 자신의 접시로 가져갔다. 언제 왔는지 종업원이 서빙하려고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보다가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까 로비에서 보았던 금색 조끼를 입었던 종업원은 아니었다. 이 종업원은 가부키처럼 얼굴이 하였는데 눈썹은 위로 치켜 그렸고 눈두덩이는 파란색, 입술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있었다. 가슴팍과 소매가 꽉 달라붙는 검정 옷을 입었는데 사제들의 수단 같았다. 지혜는 기가 막혀서 접시들을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왜 이런 옷들을 입고 서빙을 하는 거야? 그녀는 화가 나서 저기요 하고 종업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려고 하는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럼 제가 초록모자한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였다. 그 말에 지혜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연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녀는 창가에 앉은 50대 중반 남자 쪽을 바라보았다. 이미 식사를 마쳤는지 금색 조끼가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벽 한켠에서 검은 문이 갑자기 열렸다. 초록 드레스가 모자는 쓰지 않은 채 은쟁반을 한 손에 들고 와서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초록 드레스가 테이블에 물건을 내려놓자마자 남자는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지혜는 스테이크 썰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컵에 손을 뻗어 겨우 물을 삼켰다. 남자가 들고 있는 것은 남학생 교복이었다. 남자는 노란 명찰을 쓰다듬더니 교복의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꼈다. 또 다른 초록 모자가 와서 은쟁반에 흰 운동화 한 켤레를 내려놓고 갔다. 남자는 운동화를 보고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스테이크를 썰었다. 음악은 드뷔시의 달빛에서 그라나도스의 안달루자로 바뀌었다.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음악에 묻히지 못하고 나오는 소리였다.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70이 훨씬 넘은 늙은 여자가 커피잔을 옆에 놓고 서너 개의 가발을 테이블에 늘어놓은 채 울고 있었다. 늙은 여자는 급기야 안경까지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연신 눈을 훔쳤다. 그 모습이 마치 눈을 없애버리려는 것 같았다. 눈물은 채 닿기도 전에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치마에 놓은 가발에 떨어졌다. 어머! 늙은 여자는 얼른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안경을 급히 쓰고 가발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흰 드레스가 언제 왔는지 늙은 여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늙은 여자는 꾸부정하게 일어나 주섬주섬 가발들을 포겠다. 흰 드레스의 허리에 감겨있는 검은 띠가 지혜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게 흰 드레스를 어딘가에 묶어놓은 것 같았다. 흰 드레스는 회색 내복과 목도리를 내려놓았는데 자세가 왠지 어색하였다. 늙은 여자는 목도리를 보더니 자신의 목에 둘둘 감았다. 내복은 손에 들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늙은 여자의 채 가시지 않은 슬픈 얼굴이 이상한 환희로 묘하게 일그러졌다. 지혜는 그 모습에 고개를 돌리고 멍하니 부서진 연어를 내려다보았다. 식욕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뭐야 도대체? 짜증이 나서 초록 모자에게 항의하려고 하였다. 커피숍으로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 들어와 지혜에게서 좀 떨어진 노란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좀 이따 배가 고플지 모르니 억지로라도 먹어두자.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알아내야겠어. 그녀는 좀 전에 항의하려던 마음은 버리고 나이프를 들고 청년을 안 보는 척 바라보았다. 초록 모자가 청년에게 다가가 뭔가를 메모지에 적었다. 초록 모자는 화상 같은 입술로 청년에게 미소를 지으며 초록 드레스를 끌고 반대편 검은 문으로 사라졌다. 청년은 재킷을 벗어 옆 소파에 올려놓고 통유리 쪽을 바라보았다. 지혜도 따라서 통유리를 보았다. 들어올 때 수북히 쌓여있던 눈은 어느새 녹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청년에게 눈을 돌렸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청년의 시선을 피했다. 커피숍의 음악은 어느새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음악으로 바뀌었다. 초록 모자는 청년이 주문한 것을 은쟁반에 가져다 놓고 다른 테이블로 갔다. 지혜는 긴장하며 초록 모자가 내려놓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청년은 두툼하게 올라온 서류 봉투를 손바닥으로 눌러보고 천천히 안에 손을 넣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청년은 검정 브레이저 캡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청년은 다시 봉투에 손을 넣었다. 이번에는 흰색 팬티와 함께 붉은색, 검정색 속옷들이 딸려 나왔다. 아유! 소파에 등을 기대며 지혜는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청년은 속옷 냄새를 맡았다. 이제는 봉투를 수직으로 무릎에 세워놓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뭔가를 찾는 모양이었다. 손을 넣어 이것저것 들어올리다 마침내 꺼낸 것은 겨울용 스타킹이었다. 청년은 그것을 양손으로 찡 늘리다가 안되겠다 싶은지 난방을 걷어 올렸다. 팔에 스타킹을 꿰자 엄지발가락의 구멍과 길게 나간 올이 섬세하게 드러났다.
청년의 얼굴에서 희미한 미소가 흘렀다. 지혜는 숨을 참고 보다가 간신히 침을 삼켰다. 청년은 엉거주춤 일어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꽉 낀 바지에서 간신히 작은 병 하나를 빼내 스타킹을 꿰인 손과 맨손을 이용해 뚜껑을 열었다. 칙칙. 청년은 구멍난 스타킹에 향수를 뿌렸다. 테이블에 있는 속옷에도 차례차례 뿌렸다. 서류 봉투에 남아있는 게 있나 청년이 손을 넣으려는 순간 픽! 소리가 나며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멈추었다. 불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흰색 조끼를 입은 종업원 셋이 후레쉬를 들고 왔다. 호텔 밖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셋은 로비 쪽으로 살며시 걸어갔다. 커피숍은 어둠에 잠겼다. 그때 누군가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도 마치 따라하듯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크게 났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앞이 안 보여 나오다가 그만 소파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얼른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잘 일어날 수가 없었다. 엎드린 채 양탄잔을 손으로 더듬어 가며 가는데 딱딱 조명이 켜지고 호텔이 환해졌다. 동시에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가 퍼져나왔다.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어느새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지혜는 양탄자에서 일어났다. 로비 중앙으로 초록 드레스와 흰 드레스, 금색 조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프런트 데스크에 사자머리도 보였고 검은 연미복들도 모여들었다. 그들은 일손을 멈추고 서로 손을 마주잡고 왈츠를 추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쇼가 있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재를 너무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얼른 객실로 올라가려고 몰려든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갔다. 확! 누군가 그녀의 팔을 쥐서 잡아당겼다.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눈두덩이에 파란 화장을 한 수단 차림의 종업원이었다. 그녀는 놀라서 그의 팔을 뿌리쳤다. 붉은 입술이 벌어지면서 그녀에게 희한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미친 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다. 세 개의 엘리베이터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러자 지하에서 올라온 무리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녀들 사이에 밀려 오도 가도 못하고 서버렸다. 우리들은 로비를 가더니 왈츠를 지켜보는 흰 턱시도 차림의 노신사 주위를 에워쌌다. 몇몇 금색 조끼들은 분주하게 칵테일을 날랐으며 커피숍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어느새 로비로 나와 초록 드레스들과 금색 조끼들, 흰 연미복과 춤을 추거나 칵테일을 마시며 떠들었다. 7층 객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쪽 복도로 걸어갔다. 그때 704호실 문이 확 열렸다. 놀라서 옆으로 비켰다. 객실 안에서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한 여자가 울면서 뛰쳐나왔다. 완전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제발 한 번만. 너같이 더러운 놈은 세상에서 처음 봐. 남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주인은 이미 고해졌다. 그들을 지켜보던 지혜는 남자와 시선이 마주치려고 하자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구나. 그냥 가려고 하다가 로비에 있었던 일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객실로 다시 들어가려는 남자를 불렀다. 저기요, 혹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남자는 혐오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더니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꽝 닫아버렸다. 괜히 물어봤다 싶어 그냥 707호실로 갔다. 방해하지 마시오.
문고리에 팻말이 걸려 있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지금 여자랑 있는 거야? 배를 누르려고 검지를 들었다. 그러나 이내 멈췄다. 그냥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덮칠까? 아니면 언제까지 숙박하기로 했나 프런트에 물어볼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서성였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언제 쇼가 있었느냐는 듯 로비는 조용했다. 화장실에 들렸다 가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칸막이 안에서 한 여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새 남편은 몰라. 버리기는 싫어. 난 너무 좋던데.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셈 치면 돼. 몰래 내려가는 소리가 났다. 화장실을 빠져나와 프런트로 갔다. 오늘 저녁에 체크아웃 하실 거예요. 왜 못 만나셨어요? 지혜는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에 대해 얘기했다. 사자 머리에 파란 눈이 몽롱했다. 기다리기 힘드시면 영화방에 가세요. 곧장 가시다가 왼쪽으로 돌면 바로예요. 사자머리가 말한 곳으로 힘없이 걸어가 문을 열었다. 50대의 평범한 남자가 카운터 뒤에 엎드려 신문을 읽고 있었다. 호텔에 근무하는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남자는 붉은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덩치도 조금 있었다. 진열대에는 포스터 한 장, DVD 한 장 꽂혀 있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가 들어왔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온통 빨간색 벽지로 되어 있는 실내를 둘러보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이름이... 그제서야 붉은 턱수염이 고개를 들어 컴퓨터의 키보드에 손을 얹어 놓았다. 붉은 턱수염은 눈을 찡그렸다. 화면에 눈이 시린 모양이었다. 왜요? 그래야 찾지. 뭘 말인가요? 그녀는 어리둥절하였다. 붉은 턱수염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어여 하며 고개짓을 했다. 갑자기 선재 이름이 스쳤다. 붉은 턱수염은 키보드를 치더니 화면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다. 그런 이름은 없어. 그럼 그렇지. 다른 영화는 없냐고 물어보려고 할 때 붉은 턱수염이 말했다. 근데 선재와는 어떤 사이인가? 왜요? 그 사람이 주로 보는 거 볼래? 네? 붉은 턱수염은 다시 화면에 눈을 들이댔고 손을 더듬으며 일어나 자신의 뒤쪽에 있는 빨간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붉은 턱수염을 기다리는 동안 통로 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방들은 밀폐되어 있어 내부를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문소리가 나서 데스크 앞으로 빨리 왔다. 붉은 턱수염은 카운터 밑에 몸을 굽히고 있다가 일어났다. 왼쪽 복도 끝 7번 방. 붉은 턱수염이 알려준 방으로 들어가자 찰칵 문이 저절로 잠겼다. 붉은 소파에 앉는데 화면에 영상이 떴다. 선재였다. 순간 눈이 커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선재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후 여자가 나타났다. 분홍 비키니를 입었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달려오는 파도에 뒤로 물러섰다. 선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쪽으로 얼굴 좀 돌려봐. 여자 얼굴이 주먹되었다. 그들은 모래사장에 서로 어깨를 기대고 앉았다. 지혜는 눈물과 함께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동안 왜 그렇게 선재가 자신에게 마음을 안 주었는지 알 것 같았다. 더 이상 선재의 기억을 들여다보기가 힘들었다. 문 열어줘요. 지혜는 문을 쾅쾅 두드렸다. 열리지 않았다. 빨리 문 열어요. 그러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 여는 방법 몰라요? 안에 고리를 그냥 잡아 빼면 되는데. 붉은 턱수염을 밀치며 영화방을 뛰쳐나갔다. 그 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으나 팻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배를 눌렀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누르고 또 눌렀다. 청소 카트를 밀고 오던 아주머니가 그 객실 손님은 이미 나갔어요 하였다. 그럼 안에 들어가도 돼요?
뭐 좀 놔두고 와서요. 급해요. 빨리요. 발발 떨며 애원의 눈빛을 보내는 지혜를 보고 할 수 없이 아주머니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객실 청소부는 앞치마에서 카드를 꺼내 손잡이 옆 직사각형 부분에 갖다 댔다. 지금 청소하실 건가요? 죄송한데 다른 방 먼저 하시면 안 되나요? 5분만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2분만요. 그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청소부는 그럼 잠깐만이에요 하며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남자의 객실로 들어갔다. 지혜는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사방이 노란색이었고 방 한가운데에 침대와 이불이 놓여 있었다. 훤히 비치는 붉은색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열어놓은 창으로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커튼을 들추며 선재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나오려고 돌아서는데 침대 머리맡에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녀는 꼼짝도 않고 서 있다가 천천히 그리로 다가갔다. 떨렸지만 손끝은 아래로 아래로 이불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미 호흡은 멈추었다.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니 주위에서 찌찌하며 떠들고 있었다. 왜 문을 열어줘서 애를 놀라게 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누가 그걸 보려고 하는 줄 알았나? 난 뭐 안 가지고 간 게 있나 해서 열어줬지. 아무튼 이번 일은 자네 잘못이야. 이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졸대했겠어? 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객실 청소부들의 쉬는 방인가 보았다. 괜찮소?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왜 이런 데 와서 험한 꼴을 보우? 지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출입구 위를 올려다보았다. 시계가 벌써 6시가 넘어 있었다. 넘어질 듯 일어났다. 사물함에 몸을 기대고 앉은 아주머니가 지혜 뒤에서 말했다. 보아하니 학생 같은데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드나드는 남자는 안 만나는 게 좋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신발을 신으러 가다가 그녀는 멈추었다. 왠지 알아? 이곳은 과거만 있는 곳이야. 여기 직원들 모두 행복해 보이지? 파티 온 것처럼.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우리도 왜 여기서 먹고 자고 일하겠어. 세상으로 가는 시간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이야. 학생,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알았어? 지혜는 로비로 올라와 밖에 세워둔 차로 갔다. 비는 그쳤고 날은 어둑어둑했다. 시동을 켰으나 힘이 하나도 없었다. 일단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다. 길을 잘못 들어도 상관없었다. 산에서 내려와 평지길로 들어섰다. 얼마 못 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불을 서서히 걷어 올렸다. 일자 앞머리에 어깨를 조금 넘는 머리, 가무잡잡한 피부에 짙은 쌍꺼풀, 벌거벗은 알몸. 영화방에 여자가 살아서 객실로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똑같았다. 게다가 여자의 네 번째 손가락에 사파이어 반지가 끼어 있었다. 우리는 운명 같아.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계속 울렸다. 나도. 선재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지혜는 주먹으로 운전대를 사정없이 쳐댔다.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며칠씩 고열이 났고 구역질을 해댔다. 전화도 잘 안 하던 선재가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났다. 지혜는 문득 그곳에 가고 싶어졌다. 어느 토요일 선재를 뒤쫓았던 길을 생각하며 차를 몰았다. 전혀 두려울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들떠 있었다. 그렇게 못 있는 사람을 선재만 가질 이유가 없지 않은가. 뒷좌석에 실은 물건을 보니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양수리를 지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발견했다. 그녀는 힘껏 페달을 밟아 위로 올라갔다.
몇 달 전에 보았던 파라다이스 호텔 간판의 뒷글자들은 벌써 떨어져 나가 파라만 보였다. 웃음이 났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산꼭대기로 올라와 차를 주차했을 때 그녀는 뭔가 자신만의 보물을 이곳에 숨겨두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이 남자가 뒷구멍으로 나 몰래 즐겼구나. 차 뒷문을 열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내 어깨에 맸다. 호텔 안으로 들어갔으나 초록 드레스는 보이지 않았다. 지혜는 잠시 머뭇했다. 저 이 물건을 보관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지혜를 빤히 바라보았다.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시 말했다. 그럼 체크인을 하셔야 해요. 아니, 체크인 안 하고 물건만 맡기고 싶어요. 직원은 어리둥절하여 동료 쪽을 보았다. 전화를 받고 있던 동료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직원 옆으로 왔다. 그들은 서로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지혜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고쳐맸다. 왜 왔는지 이제 알았다는 듯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호텔을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 호텔은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언제요? 한 달 전이요. 경찰의 단속이 심했거든요. 지혜는 넋이 나간 듯 직원 쪽을 쳐다보았다. 법으로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항목이 없어서 그냥 트집만 잡다가 돌아가곤 했대요. 그런데 호텔에 드나들던 한 남자가 부인한테 현장에서 붙잡혔대요.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부인은 그걸 찍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엄연히 간통이며 퇴폐 영업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이 호텔에 영업 금지를 주려는 조짐이 있었대요. 그러자 호텔 사장과 직원들이 모두 함께 사라져 버렸대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하여간 완전 이상한 곳이었대요. 손님, 우리 호텔은 아주 정상적인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깨름칙한 영업을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호화로웠대요. 동료가 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끝내자 직원이 말했다. 어떡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할 수 없이 돌아서서 그냥 호텔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들었다. 다시 로비로 들어갔다. 영화방이 보고 싶었다. 내부 수리 중이라 찢겨진 붉은 벽지가 너덜너덜 매달려 있었다. 카운터에는 컴퓨터도 신문도 아무것도 없었다. 벽에 있는 뒷문에 눈이 갔다. 지혜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카운터에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잠깐 누가 보는지 뒤를 살피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찰칵 문은 저절로 잠겼고 센서가 있는지 불이 환하게 켜졌다. 기억의 도서관이라고 쓰여진 붓글씨가 한쪽 벽에 걸려 있었다. 누렇게 바른 한지는 습기와 얼룩으로 글자들이 쭈글거렸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일련의 번호들이 매겨진 나무로 된 CD 꽂이를 휘둥그레하게 쳐다보며 걸었다. 걷다가 어느 한자리에 문득 섰다. 거기에는 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너무 놀라서 그 CD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고개를 숙여 카운터 아래를 보았다. 아직 비디오 플레이어들은 그대로 있었다. CD를 넣고 그것과 연결된 방으로 들어갔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놓자마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화면에 나타났다. 옆에 수박색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는 악기점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혜와 함께 할리우드 극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도 대학에 떨어지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유학 갈 거라고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가 호텔에 왔었단 말인가? 그는 그날 담배를 잠깐 사러 간다고 바이올린을 맡기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기억을 보러 여기를 올 수 있지? 지혜는 이상해서 나가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바로 뜬 화면에 서버렸다. 남자친구는 응급실로 갔고 그 후 그는 사라져버렸다. 휘몰아치는 눈을 맞으며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는 수박색 코트 위에 눈이 점점 쌓이고 있었다. 문 열어요. 문 좀 열어줘요. 전번처럼 문은 잠겨 있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고 지혜와 선재가
처음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왔다. 흰 와이셔츠에 양복을 빼입은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지혜가 다가가자 천천히 일어났다. 아니, 그럼 선재도 내 기억을 보러 왔었나? 지혜는 아까보다 더 세게 문고리를 돌리며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손을 더듬어 문고리 옆에 있는 것을 잡아 빼려고 하였으나 잡히는 게 없었다. 탕, 탕, 탕.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으나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화면은 계속 바뀌고 바뀌었다. 화면이 파란색으로 치지직 바뀌고 커다란 웃음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분명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 재빠르게 뒤돌아보니 검은 사제복 차림의 종업원이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을 벌리고 그녀를 향해 팔을 뻗으며 웃고 있었다.